공지는 월양의 무릎을 베개 삼아 평상 한끝에 누워 있었다. 멀리 산봉우리 근처의 흰구름은 왕비의 패슬에 수놓인 소류화처럼 보였다. 편전에서 본 왕비의 모습과 상의원에서 본 왕비의 모습이 교차하며 공진의 눈앞에서 어른거렸다. 근심 어린 표정과 안도의 미소가 피어오르는 모습, 이 모두가 가슴을 설레게 했다. 흰 뺨에 손끝을 대면 근심이 툭 하고 떨어질 것 같은 왕비 얼굴이 잠시 흔들리는가 싶더니 어느새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공지는 멍하니 왕비의 패스를 바라보았다. 5개의 잎을 가진 6송이의 소려나가 어서 나비가 되어 날아와 앉으라고 귓속말을 했다. 그 순간 공지는 한 마리 노랑나비가 되었다. 훨훨 날깃짓하며 하늘 높이 날아올랐다. 저 멀리 희고 노란 소려나가 내려다 보였다. 발자 늘어졌군. 아직도 처자고. 판수는 공진의 어깨를 치며 투덜거렸다. 아, 뭐야. 공진은 잠에서 깨어났다. 꿈이라도 꾼 듯 눈이 풀려 있었다. 얌마, 전하께서 친히 너한테 사냥복을 만들라 하명하신 거 들었지? 당분간 상위원에서 일해야 할 거야. 아, 몰라. 이놈의 나라가 나한테 뭐 해준 게 있다고. 공지는 등을 돌려 누웠다. 거참, 남들은 궁에 못 들어가서 난리구만. 너희 자식 어명의 맛을 또 보고 싶어? 어이구, 또 버선이나 줄 거. 얘라 이놈아, 이거나 받아. 중전마마께서 내리신 건데 뭐 나중에 마음에 드는 처자가 생기면 주라 하시더라. 판수는 찌찌거리며 오얀 모양이 수놓인 비단 꾸러미를 마루 끝에 던지고 가버렸다. 공지는 누운 채 비단 꾸러미를 흘끔 바라보았다. 공진이 잠시 망설이자 어량은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꾸러미를 풀었다. 어머, 이건 봉잠이 아니옵니까? 거래서 왕비나 세자빈으로 간택된 여인에게 하사하는 패물이 봉잠인데 어찌 이런 걸 중전마마께서. 어량의 얼굴에서 장난스러운 표정이 구름 거치듯 사라졌다. 어량은 정교하게 봉황이 새겨진 비녀를 양손에 쥐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공지는 어량의 말을 듣고 자세를 고쳐 앉더니 비녀를 강탈하듯 뺏었다. 쳇, 어디 마음에 두신 처자라도 있으신가 보네. 어량은 뾰로통한 표정으로 마당을 가로질러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공지는 기둥에 등을 대고 앉아 지그시 눈을 감았다. 공지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천의 촉감과 차갑고 날카로운 바늘의 감촉 모두에 친숙했다. 그래서일까? 차갑고 날카로운 봉잠의 감촉만으로도 따뜻하고 부드러운 왕비의 머릿결 감촉이 온몸으로 퍼져 나가는 것 같았다. 공지는 옷감을 바늘로 깨어 아름다운 의대를 만드는 것이 자기의 업인 것처럼 봉잠이 왠지 왕비를 향한 연모의 마음을 짓는 기품 있는 바늘 같았다. 공지는 봉잠을 비단 꾸러미로 정성스레 감싸고 위도 사이에 찔러 넣었다. 해가 중천을 지나 서쪽으로 조금씩 기울자 공지는 취향로를 나섰다. 상의원에 들러보니 판수는 공진을 기다리고 있었다. 판수를 따라 대조전으로 향했다. 대조전은 흥복헌과 경운곽 등의 건물로 둘러싸여 모양새가 작은 요새 같았다. 그도 그럴 것이 궐은 왕의 직무 기능이 집약된 공간이며 모든 기능은 이런 목적에 맞춰 짜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조전은 왕의 사적 영역과 더 긴밀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배치되었다. 공진은 자신의 의지와 별개로 궐의 심층부로 성큼성큼 다가가는 셈이었다. 공진이 대조전 안으로 들어가자 이미 누군가가 있었다. 궁녀의 안내에 따라 공진은 사내 옆에 나란히 엎드렸다. 겨눈으로 옆 사내를 바라보니 돌석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중전마마 납시오. 지밀상궁의 목소리가 들리자 옆자리 돌석은 고개를 깊이 숙였다. 공진도 엉겹결에 돌석을 따라했다. 네, 지난번 일로 두 분께 고맙단 말을 드리고자 이리 오시라 했습니다. 찻상 앞에 찻잔이 놓였다. 왕비는 미소를 지으며 차를 권했다. 차 맛이 어떤가요? 혀 끝에서 꽃이 피는 듯. 돌석은 머리를 숙이고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다. 시선을 어디 둘지 몰라 주위를 두리번거리던 공진의 눈에 서안 위에 놓인 손자병법이 들어왔다. 어찌 손자병법을 읽고 계시는지요? 공진의 질문이 돌석의 대답을 자르고 들었다. 이 책을 읽어보았습니까? 왕비는 의아하다는 듯 물었다. 그럼요. 헌데 마마께서는 왜 남자들이나 읽는 병법서를... 돌석은 왕비에게 스스럼 없이 말을 꺼내는 공진의 모습에 당황한 듯 옆구리를 살짝 건드렸다. 그대는 사내로 태어나 어찌하여 바느질을 하십니까? 왕비는 바느질을 하는 이유가 정말 궁금한 듯 다소 진지한 얼굴로 물었다. 소인 생각 없이 마마께 어리석은 질문을 드렸사옵니다. 여인이라 해서 꼭 수만 놓고 살라는 법은 없지요. 사는 게 곧 전쟁이거늘 아니 그렇습니까? 왕비는 동이라도 구하려는 듯이 돌석을 바라보았다. 그것이 소신... 돌석은 순간 머릿속 전체가 상복 색깔로 변하는 것 같았다. 허나 소인, 전쟁은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읽었사옵니다. 공진은 우물쭈물하는 돌석을 대신해 말했다. 맞습니다. 그래서 싸우지 않는 걸 병법에서 최선이라 하는 거겠지요. 왕비는 공진의 말에 맞장구 쳤다. 맞사옵니다. 근데 현실이 달라서 문제죠. 싸우기 싫어서 가만히 있는 건데. 순간 왕비의 표정이 굳었다. 그러면 사람을 정말 바보로 한다니까. 근데 꼭 그런 호로 자식들이 있어가지고 누가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줄 아나. 안 그렇습니까, 마마? 공진의 입에서 거침없이 말이 튀어나왔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말이 화근이 된다는 사실을 오랜 경험을 통해 뼈저리게 터득한 돌석은 타이르듯 말했다. 중전마마 필세 예를 지키게나. 진중한 돌석의 말에 공진은 움찔하며 자세를 고쳐 앉았다. 그대 말이 맞네요. 똥은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지요. 마마. 저작거리 사람들이나 쓰는 말이 왕비의 입에서 튀어나오자 지밀은 당황했다. 왕비는 은근히 속이 시원했다. 걸레는 속내를 드러내서는 안 되는 곳이어서 걸레 사람들은 늘 가면을 쓰고 있는 셈이었다. 왕비는 공진이 주변에서 늘 보아왔던 사람들과는 다른 세계 사람처럼 보였다. 왕비로서는 그런 차이가 꽤 신선하게 느껴졌다. 왕비는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웃음을 머금고 공진을 바라보았다. 공진은 밝게 웃으며 허리를 숙였다. 돌석은 아랫입술을 질끈 깨물며 허리를 숙였다. 아, 거 같이 좀 가죠. 대조전을 나서자 돌석의 발걸음이 갑자기 빨라졌다. 공진은 뛰다시피 해서야 돌석과 나란히 보조를 맞출 수 있었다. 돌석은 상기된 얼굴로 앞만 바라보며 성큼성큼 걸었다. 저기 똥 때문입니까? 언짢아 보이시는데. 공진의 말에 돌석은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글 깨나 읽는다고 잘난 척하지 말거라. 어침장의 말에는 굵고 단단한 옹이가 박혀 있었다. 공진은 멍하니 선 채 작아지는 어침장의 뒷모습을 우두커니 바라보았다. 상의원에 들른 돌석은 퇴청하지 않고 공방에 홀로 남아 있었다. 이미 주변은 어둠이 내려앉았다. 돌석은 공진이라는 나부랭이가 눈앞에 서성대는 것이 꼴사납게 보였다. 근본도 없는 주제에 왕의 의대에 손을 댄 것도 그렇지만 왕비 앞에서 손자병법 운운하는 모습은 더욱 볼썽 사나웠다. 돌석은 호롱불 아래 흰 종이를 펴놓고 책 속에 한자를 베끼고 있었다. 손은 글자 모양을 따라 움직였지만 마음속은 공진에 대한 분노와 글자를 익히지 못한 자신의 처지에 대한 회한이 뒤엉켜 혼란스러웠다. 좀처럼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 성격이지만 공진의 몇 마디 말은 돌석의 인내력에 빗장을 건드렸던 것이다. 상처투성이 손으로 준 붓의 놀림은 어침장의 손놀림이라 하기에 어설프기 짝이 없었다. 흰 종이는 검은 먹물을 빨아들여 볼품없는 흔적을 남겨놓았다. 작고 예리한 바늘로 정교한 수를 거침없이 놓아대던 손이었지만 흰 종이 앞에서는 무장 해제당한 병사처럼 무기력하기만 했다. 돌석은 몇 글자를 그리듯 베끼고는 벼루 위에 붓을 올려놓았다. 그리고 답답한 듯 일어서서 이미 어두워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노란 달빛이 제법 운치 있게 빛나고 있었다. 상놈의 자식이 어디서 함부로 허락도 없이 글을 쓰느냐. 땅바닥에 써놓은 글자를 보고 호통을 치던 양반의 얼굴이 갑자기 떠올랐다. 30년 전 일이었지만 그 양반의 표정만큼은 뇌리에 깊이 새겨져 지금도 손에 잡힐 듯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에 응어리진 서러운 세월도 서서히 끝나가고 있었다. 기한이 차면 승급하는 순자법에 따라 돌석은 이제 참화에서 육품으로 소위 출륙할 참이었다. 30년 전 한낱 바느질 장이로 궁에 발을 들여놓은 이래 이제 왕이 집전하는 조회에도 참여할 수 있고 지방 묵민관이 될 수도 있는 참상의 양반이 될 판이었다. 돌석은 조바심과 기대감이 뻐근해지도록 온몸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다. 머지않았다. 6달만 무탈하게 지내면 6달만 죽었다 하고 무사히 지내면. 돌석은 혼잣말을 하며 어둠이 내린 상위원을 나섰다. 왕은 3년상을 치르고 난 후 지친 심신을 달래기라도 하려는 듯 자주 신하들과 어울려 말을 탔다. 젊고 건강한 왕은 말타기와 활쏘기에 상당히 능숙한 편이었다. 즉위한 지 오래지 않은 데다 젊고 용모가 수려해 왕이 경마장에 행차하는 날이면 주변은 사람들로 늘 붐볐다.
백성들은 넓은 벌판에서 왕이 달리는 모습을 보고 즐거워했다. 운집한 군중의 주머니를 노리고 모여든 엿장수나 떡장수 같은 장사치들과 돈 꽤나 벌었다는 상인들과 동행한 기생들까지 모여들어 경마장은 흡사 잔치판 같은 분위기가 물씬 풍겼다. 경마장 한쪽 큰 수양버들 아래 설치된 비단 장막엔 조정 대신들이 자리 잡고 앉아 뜨거운 햇볕을 피하고 있었다. 가장 앞줄에 신권의 상징적 구심이자 실세인 영의정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왕은 휴식과 침묵 도모를 위해 경마장을 찾은 듯 했지만 노회한 영의정은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듯 몹시 분주했다. 영의정은 주변의 대신들과 귓속말을 하거나 이따금 의미 있는 눈빛을 교환하곤 했다. 장막 아래 풍경은 마치 편전을 야외로 옮겨놓은 것처럼 정치적 열기로 뜨거웠다. 영의정은 형세 판단이 빠르고 술수에 능한 정치가였다. 두 명의 왕을 거치면서도 무사히 살아남았다. 그 과정에서 습득한 동물적인 생존 감각은 손아래 대신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게다가 대신들 중에는 나이가 가장 많아 원로 대접을 톡톡히 받고 있었다. 한동안 잠잠했던 영의정의 움직임은 왕의 탈상 직후부터 눈에 띄게 활발해졌다. 영의정이 말년의 정치적 야심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많은 대신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이미 일부는 힘을 모아 은밀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벌판에 길게 이어진 울타리 안쪽으로 작은 깃발들이 타원형을 이루며 꽂혀 있었다. 바람이 불자 깃발들은 서로 경쟁하듯 아우성을 쳤다. 벌판 한쪽에 설치된 긴 장막 뒤에서 말발굽 소리가 났다. 경주가 시작되려는지 경마장 밖에 몰려든 군중 속에서 함성이 터져나왔다. 긴 장막이 바닥을 향해 떨어지자 대지를 박차고 나가는 말발굽 소리는 군중의 가슴을 때리고 들었다. 날렵한 모습을 뽐내는 춘마들이 경쟁하며 일제히 튀어나가자 벌판에는 흙먼지가 가득 피어올라 황토색 안개를 만들었다. 10여 마리의 말 가운데서도 백마 한 마리가 유독 눈에 띄었다. 길게 뻗은 네 다리에 잘 발달된 근육이 조화롭게 움직이는 모습은 누가 봐도 한눈에 명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백마 위에는 다소 거추장스러운 사냥복을 입은 젊은 왕이 말굽비를 단단히 틀어준 채 달리고 있었다. 군중은 왕이 달리는 모습에 환호성을 질렀다. 10여 마리의 말은 경쟁적으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내닫더니 급하게 방향을 돌렸다. 그러자 말탄 장수들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몸싸움이 일어났다. 말발굽 소리와 군중의 함성이 뒤섞여 넓은 들판을 뒤덮었다. 무예에 익숙한 장수들은 눈짓을 주고받으며 더욱 극적으로 보이고자 서로 몸을 부딪히면서 능숙하게 말을 몰았다. 그것은 문관들과 달리 무관들이 왕을 배려하는 그들만의 특유한 방식이었다. 그 틈을 이용해 백마를 탄 왕은 박차를 가하며 선두로 나섰다. 그러자 군중에게서 우레 같은 함성이 연달아 터져 나오며 경마장의 분위기는 극적으로 고조되었다. 군중의 함성에 고무된 탓인지 왕은 평소보다 훨씬 더 힘차게 연달아 박차를 가했다. 그때였다. 백마의 뒷다리가 흙에 살짝 미끄러지는가 싶더니
백마의 앞무릎이 비스듬하게 꺾였다. 백마가 중심을 잃고 머리가 바닥으로 급하게 쏠리자 왕의 몸이 안장에서 튀어나갔다. 순식간이었다. 넓은 대지 위는 시간이 멈춘 듯 정적이 흘렀다. 왕의 몸은 경마장 풀바디를 몇 바퀴 구르고 나서야 멈춰섰다. 전하! 대전내관이 깜짝 놀라 왕에게 달려갔다. 미동도 하지 않던 왕은 달려간 대전내관의 부축을 받고서야 간신히 몸을 추슬렀다. 말에서 내린 장수들은 왕의 주위로 몰려들어 무릎을 꿇고 앉았다. 비단 장막 아래서 경주를 보던 대신들도 왕에게로 달려가 머리를 조아렸다. 영의정만이 홀로 비단 장막 아래 앉아 상황을 관망하고 있었다. 어허, 거참 별일도 아닌 거 가지고. 왕은 겸연쩍은 얼굴로 타이르듯 말했다. 전하, 죽여주시옵소서. 무관들은 얼굴을 바짝 땅에 댔다. 이러들 나라. 어허, 어서 일어나려도. 왕의 얼굴은 적잖이 상기되어 있었다. 전하, 일단 돌아가셔서 옥체를 살피시는 것이. 대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가냈다. 왕은 대전의 말에 개의치 않고 주위를 돌아보더니 백마를 향해 터벅터벅 걸어갔다. 한 걸음 두 걸음 발을 내디딜 때마다 왕은 왼쪽 발목이 시큰거려 고통스러웠다. 왼쪽 갈비뼈 부근에서 올라오는 둔중한 통증도 왕을 괴롭혔다. 그러나 왕은 내색하지 않았다. 아니, 내색할 수 없었다.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왕이 갖춰야 할 덕목인 것처럼 때론 공포를 부르는 통증조차도 내색하지 말아야 했다. 왕은 고통스러운 만큼 다리에 힘을 주고 최대한 의연하게 말을 향해 걸었다. 주변의 신하들은 왕의 행동을 의아하다는 눈빛으로 지켜보았다. 백마 곁에 다가선 왕은 부리부리한 백마의 검은 눈동자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리고 눈을 몇 차례 깜빡이더니 오른손으로 백마의 얼굴을 천천히 쓰다듬었다. 고개를 숙이고 있던 신하들은 그제야 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왕의 행동을 차분히 관찰했다. 하얗게 질렸던 대전 내관의 얼굴에도 조금씩 혈기가 돌기 시작했다. 퍽, 퍽, 퍽. 갑자기 둔탁한 소리가 연달아 이어졌다. 순간 백마의 검은 눈동자가 일그러졌다. 왕은 무슨 영문인지 주먹으로 백마의 얼굴을 내리쳤던 것이다. 단순한 주먹질이라 하기엔 섬뜩한 느낌을 주었다. 백마의 미간을 향하는 왕의 주먹에 살기가 실린 듯 보였다.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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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퍽. 주먹이 사정없이 내리꽂혔다. 전하, 고정하옵소서 전하. 놀라서 멈칫했던 대전내관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왕의 곁으로 뛰어갔다. 고정하옵소서 전하. 절규에 가까운 대전내관의 목소리에 왕은 간신히 주먹질을 멈췄다. 백마의 미간은 붉은 피로 물들어 있었다. 흰 얼굴에 불규칙하게 튄 붉은 혈흔은 한낮인데도 섬뜩한 느낌을 주었다. 명성이 자자했던 명마였지만 왕의 분노 앞에 기가 꺾인 듯 백마의 모습은 살고지 목장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늙은 당나귀처럼 추레해 보였다. 왕의 오른쪽 주먹에서 솟구쳐 오르는 핏방울은
황토바닥을 조금씩 물들이고 있었다. 대전내관은 수건으로 왕의 옥수에서 흐르는 피를 닦았다. 편전에서 언쟁에 열을 올리곤 하던 대신들은 왕의 돌출 행동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들의 얼굴에서 두려움과 의구심이 교차했다. 대신들은 머리를 숙인 채 왕의 행동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이해하려 애쓰는 듯했다. 무신들 또한 숨죽인 채 사태를 관망하고 있었다. 왕은 천천히 돌아섰다. 왕의 오른손을 감싼 수건 끝에 붉은 핏방울이 아슬아슬하게 맺혀 있었다. 저 아이는 누구냐? 왕의 입에서 예상치 못한 말이 튀어나왔다. 왕의 말에 신하들은 일제히 고개를 들어 왕의 시선이 멈춰선 곳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병판과 한 소녀가 서 있었다. 소녀가 백마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알 수가 없었던 대신들이 낮은 소리로 웅성거렸다. 실눈으로 소녀를 슬쩍 바라본 대관이 대답했다. 병판대감의 여식이라 들었사옵니다. 병판의 여식이라는 말에 대신들이 잠시 술렁거렸다. 아담한 체구의 소녀는 낯빛이 백옥처럼 희고 입술은 앵두처럼 붉게 빛났다. 소녀라 하기보다는 여인이라 부르는 편이 옳을 자태였다. 왕은 대전의 말을 듣자 병판의 얼굴을 흘끗 보는가 싶더니 이내 영의정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한번 들라 해라. 분노로 부풀어 올랐던 왕의 눈두덩이 풀리면서 입가에 쓴 웃음이 흘렀다. 얘기나 좀 나눠보고 싶구나. 왕은 뭔가 흥미로운 곳을 발견했다는 듯한 눈길로 병판의 딸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몸에 걸쳤던 사냥복이 걸치적거리는지 그것을 찢어내듯 던져버리고는 다리를 절뚝이며 걸어갔다. 왕의 모습을 응시하던 영의정은 갑작스러운 왕의 행동을 이미 예견하고 있었다는 듯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상의원 안은 심산구곡의 사원처럼 고요했다. 가위나 인도를 쓸 때 나는 금속성 소리만이 이따금 정적을 깰 뿐이었다. 사면의 벽에는 청옥으로 만든 9척의 규, 분홍색 상, 붉은색 대대와 혁대, 흰색 비단으로 만든 중단, 옥으로 만든 패, 비와 단으로 만든 석 등 형형색색의 의복들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다. 이 모든 의대는 어침장 돌 속의 지위로 최고의 침선장들이 빚어낸 것들이었다. 왕실 의례는 조선이 예치를 내세운 국가답게 매우 정교하고 복잡했다. 국조 오레이는 조선의 기본 예식을 길례, 가례, 빈례, 군례, 흉례의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정리해 놓았다. 각각의 예식에는 그에 걸맞은 복식이 필요했기에 어침장은 의대에 관한 이해와 기술뿐 아니라 의례에도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 했다. 이런 복잡하고 세세한 요구를 충족하는 일은 때로 어렵고 성가셨지만 돌석은 오히려 기준이 명확하게 서 있는 상의원 일을 좋아했다. 적어도 궐에서 입는 의복을 짓는 일은 지켜야 할 본이 분명했고 그 본을 묵묵히 따르면 되었다. 돌석은 지금까지 정해진 기준에 따라 한 땀 한 땀 바느질하듯 반보씩 내디디며 살아왔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덧 어침장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던 것이다. 돌석은 바느질에 몰두한 침선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는 바느질 한 땀을 보고도
능히 그 솜씨를 가늠하는 경지에 있었다. 장지문 가까이 앉은 앳된 얼굴의 침선비가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힌 채 힘겹게 손을 놀리고 있었다. 바늘을 쥔 손목에 쓸데없이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었다. 그 아이의 손놀림을 보자 돌석은 문득 옛일이 생각났다. 줄의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많은 아이가 긴 담벼락을 따라 늘어서서 양손을 내밀고 있었다. 그리고 관복을 입은 노인이 독수리 같은 눈으로 아이들의 손을 꼼꼼히 살피며 지나갔다. 노인은 돌석 앞에 멈춰 서서 그의 손을 유심히 살펴보고는 손바닥에 꽃감 하나를 올려놓았다. 바느질하기에 좋은 손이구나. 노인의 목소리는 매서운 눈빛처럼 쇳소리를 닮아 칭찬도 칭찬처럼 들리지 않았다. 게다가 어린 돌석은 꽃감의 마음을 빼앗겨 노인의 말을 귀담아 듣지 못했다. 그로부터 30여 년의 세월이 흘러 돌석은 이제 그 노인과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상처투성이가 된 두툼한 손을 펴고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상처마다 길고 짧은 사연들이 새겨져 손 안에 가득 담겨 있었다. 가위질을 잘못해 살점이 잘려나가고 값비싼 비단을 피로 물들였던 일, 바늘이 부러지면서 살을 파고 들어가 발을 굴렀던 일, 인두에 손을 대어 낙인이 찍힌 것처럼 흉터가 생겼던 일, 하루가 멀다 하고 크고 작은 실수를 저지르던 시절의 사건들이 주마등처럼 돌석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갑자기 밖에서 떠들썩한 소리가 들리면서 상 의원의 정적을 흔들어 놓았다. 그가 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을 때 문턱을 넘는 판수와 공진의 모습이 보였다. 돌석은 상 의원 작업복을 입은 공진을 보자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불쾌감이 밀려왔다. 그는 먹이를 발견한 맹수처럼 벌떡 일어났다. 본능적으로 기선을 제압하려는 욕구가 그를 일으켜 세웠던 것이다. 돌석은 공진을 상 의원에 끌어들여 싸고드는 판수가 못마땅했다. 게다가 원칙과 근본을 가볍게 여기는 판수의 태도 때문에 종종 일에 방해를 받고 있던 참이었다. 판수가 끌어들인 공진이라는 작자도 근본이 몹시 의심스러워서 거래 의대를 만드는 일에 손을 대는 것이 영 찜찜하고 불안했다. 돌석은 어침장으로서 이 두 사람이 상 의원의 질서를 뒤흔들어 놓을 것을 내심 우려하고 있었던 것이다. 네, 너희에게 바느질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줄 터이니 잘들 보거라. 옆에 있던 대길의 바늘을 빼앗아든 돌석은 침선비들을 향해 목소리를 읊혔다. 작업에 몰두했던 침선비들의 시선이 돌석이 손에 쥐고 있는 바늘 끝으로 향했다. 바느질이란 다른 두 세상을 하나로 묶는 것인즉. 돌석의 손에 힘이 들어가 바늘 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바늘이 들어갈 때는 자신의 혼을 집어넣고 나올 때는 정성을 다해야 하는 법이니라. 알겠느냐? 판수의 뒤를 따르던 공진은 돌석의 쩌렁쩌렁한 목소리에 흠칫 놀라 멈춰섰다. 돌석의 말은 공진의 귓속을 파고들었다. 젊은 침선장은 눈을 반짝이며 돌석이 손에 쥔 바늘을 바라보았다. 늙은 어침장 또한 곁눈으로 공진을 흘낏 바라보며 옆에 놓인 비단 한 폭을 보란 듯이 집어들었다. 돌석은 마치 독수리가 공중에서
먹이를 노리고 쏜살같이 내리꽂다가 낚아채 솟구쳐 오르듯이 우아하면서도 요연하고 세련되게 바늘을 돌렸다. 돌속의 손을 바라보는 침선비들의 입에서 탄성이 흘러나왔다. 공진도 예외가 아니었다. 임마, 이리 와. 판수는 넋을 놓고 돌속의 바느질 솜씨에 몰입해 있던 공진의 손을 잡아 끌었다. 돌석은 바느질을 하면서 두 사람의 움직임을 곁눈으로 살펴보고 있었다. 판수에게 시급했던 것은 궁의 대소사에 대해 무지하기 짝이 없는 공진에게 최소한의 궁중예법을 가르치는 일이었다. 얼마간이 될지는 알 수 없으나 공진도 이제 상의원의 작업복을 입었으니 궁에 대해 초보적인 지식이라도 갖춰야 했다. 판수는 옷을 짓는 공진의 천재적인 솜씨에 대해서는 흠모라 해도 좋을 만한 존경심을 품고 있었다. 그러나 한 마리 야생마 같은 공진이 권례 생활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을지는 자신할 수 없었다. 그러나 판수는 공진의 재능이 빛을 볼 수 있게 돕고 싶어졌다. 전하의 얼굴은 용상. 공진은 종이에 그림을 그리며 건성으로 대답했다. 용안이라니까. 전하의 손은 용수. 어수라니까. 그럼 발은 족발? 족장이라 몇 번을 말해요, 응? 보다 못한 판수가 서한의 다리를 몇 차례 쳤다. 에이씨, 그만 퇴청하죠. 그림이 뜻대로 안 나오는지 공진은 붓을 던졌다. 안 돼. 이거 다 외우기 전에 못 가. 그것도 어명이요? 이제 잘하네. 근데 뭘 그렇게 그리여? 판수는 종이를 낚아챘다. 남자의 옷 같았다. 판수는 그동안 상의원의 문턱을 쉴 새 없이 들락거리면서도 그림으로 옷을 먼저 그리고 옷을 짓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공진은 별로 힘도 들이지 않고 쓱쓱 그리는 것 같은데 자연스러우면서도 정교한 그림이 종이를 메웠다. 이거 전하가 만들라고 한 사냥복이지, 그지? 이거 만들면 다시는 찾지 마쇼, 에? 옷본도 없이 어찌 만드나 했더니 자식 그림으로 옷을 미리 만드네. 이야, 진짜 신기하네. 판수는 공진의 그림을 슬쩍 보고 나자 안도감이 들었다. 잠깐 그림으로 본 것뿐이지만 얼핏 봐도 전에 공진이 매만져준 관복처럼 옷태가 달라 보였다. 하룻밤이라는 말도 안 되는 시간에 손본 면복으로 왕에게 큰 칭찬을 받은 공진이었다. 그런 그가 충분한 시간을 들여 만든 전하의 사냥복은 궁에서 화제가 될 것이 분명했다. 더군다나 경마장에서 낭만왕이 홧김에 돌석이 만든 사냥복을 벗어 팽개쳤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었다. 판수는 공진이 조금만 힘을 써주면 함께 일하기 껄끄러운 돌석을 상의원에서 몰아낼 수도 있을 것 같았다. 그런 생각이 들자 판수는 갑자기 기분이 좋아져서 투덜거리는 공진을 끌고 상의원을 나섰다. 시원하게 술로 목이나 축일 심산이었다. 공방에 틀어박혀 이것저것 일거리를 주무르던 돌석도 슬슬 퇴청할 준비를 했다. 그는 공진처럼 근본도 없는 놈을 한마디 상의도 없이 상의원에 들인 판수의 괘씸한 짓거리가 온종일 마음에 걸려 심기가 몹시 불편했다. 게다가 돌석은 그 존재를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공진 또한 은근히 신경이 쓰였다. 돌석은 오랜 기간 일해오면서 귀신 같은 손재주를 자랑하는 장인이나 침선비를 적지 않게 봐왔다.
그중 몇몇은 돌석 자신도 감탄할 만한 재주가 있었다. 그러나 공지는 그런 부류와는 차원이 다른 세계에 있었다. 그가 지은 옷은 묘하게 사람의 마음을 끄는 매력이 있었다. 돌석은 왠지 그 점이 불안하고 두려웠다. 공진과 엮이면 지금까지 지켜온 자신의 세계에 돌이킬 수 없이 금이 갈 것만 같았다. 돌석은 되도록 공진과 엮이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돌석은 습관처럼 상위원 내부를 둘러보았다. 판수가 있던 방도 이미 비어있는 듯 했다. 방문을 살짝 밀자 서안에 놓인 그림이 눈에 들어왔다. 공진이 그린 그림 같았다. 혹시 이것이 전하의 사냥복? 돌석은 갑자기 편곤으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은 둔중한 충격을 느꼈다. 돌석에게는 공진이 손본 전하의 면복으로 받은 상처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왕의 면전에서 그토록 언짢은 처지에 놓였던 적은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런 상처가 미처 아물기도 전에 공진은 전하의 사냥복을 지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늦기 전에 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다급함이 돌석의 내면에서 아우성치고 있었다. 돌석은 한동안 공진의 그림을 뚫어지게 노려보다가 상의원을 나섰다.